후배 검사 성추행과 인사보복 등의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안 전 검사장 의혹이 폭로된 지 77일 만인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안 전 검사장의 영장 심사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속영장을 결국 청구를 했는데요. 네. 청구 배경부터 먼저 알아볼까요? 우선은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예. 올해 1월에 이제 서지영 검사의 미투 폭로가 있었죠. 그 네. 이후에 사실은 성추행 사건 진상 규성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이제 꾸려지게 됐고 안태근 검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77일 만에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건데요. 네. 우선은 성추행 혐의가 가장 주요하기는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추행 부분은 구속영장 청구에 있어서 빠지게 됐고요. 네. 2014년과 2015년에 직권을 남용한 그 혐의가 포착된 게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지영 검사에 대한 뭐 인사 보복 조치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무 감사를 행했는데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예. 굉장히 많이 이제 본인의 감정을 개입해서 경고까지 이제 받게 서지영 검사가 경고까지 받게 하는 등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방해라든지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제 혐의가 포착이 된 것이고요.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과연 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심의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구속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예. 의견을 그대로 검찰이 받아들여서 이번에 영장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안 전 검사장이 이미 이제 성추행 의혹도 전면 부인한 상태인데 네. 그렇게 된다면 직권남용 혐의도 부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안태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직권남용한 것이 없다라고 또 부인의 입장을 조금 밝혔습니다. 네. 그 부분은 객관적인 수사 자료와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검찰에서 사실은 삼고인 조사도 여러 번 했었고 네. 안태근 검사 본인도 3차례에 걸쳐서 이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사실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어떤 그 인사 자료라든지 관련 문건들이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검토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안태근 검사 본인은 재판 과정에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장 심사는 기일이 잡힐 테고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영장 실질 심사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영장 실질 심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범죄 혐의 유무죄를 또 가리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물론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구속돼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또 기각될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만약에 유죄 입증이 되고 결국에는 또 징역형이 내려지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가서 또 법정 구속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장 실질 심사에서 만약에 그것이 기각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실제 본안의 재판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 노조와해 관련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와해 문건이 일일 보고 형식으로 지금 본사에 보고된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먼저 이것을 발견하게 된 배경부터 정리해 주시죠. 삼성 노조와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끝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가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하면서 삼성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하게 됐고 예. 그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은 2월 초 정도에 네. 이 노조 대응 문건이라는 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조 대응 문건의 이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삼성이 이제 계열사에서 노조를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일단은 검찰이 파악하게 된 거고요. 네. 그 이후에 검찰은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혐의가 아니라 예. 이 노조화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4월부터 재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4월 6일에는 사실 1차 압수수색이 있었고 6일 뒤인 12일에 2차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3일에는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했고요. 굉장히 강도 높게 수사가 사실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결국에는 이제 어제 노조와의 일일 보고 문건을 확보하게 되고 아마도 이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당사자들을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이 문건에는
노조 활동을 와해하기 위한 어떤 대응 지침이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마스터 플랜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크게는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나와 네. 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노조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노조의 활동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매뉴얼도 나와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서비스 센터 관련해서 그 지회가 있는데 지회를 와해시키는 내용.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협력사를 조금 안정화시켜서 노조 설립과 조금 배치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보자라는 내용까지 있었는데요.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나라는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노조원을 자극하는 방법이라든지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됐을 때 노조원들은 또 개인이다 보니까 그 예. 대응이 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연루되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가하는 내용까지 들어있어서 네.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그런 내용들이 이 마스터 플랜에 담겨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스터 플랜에 담긴 4가지 내용을 짚어주셨는데 그럼 현재 상황에 대한 삼성 측과 또 노조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노조 측은 굉장히 억울했다라는 입장입니다. 본인들은 일단은 생계가 걸린 문제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계 수단을 저버리기 위한 위험을 감수하기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탈퇴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 문건에 대해서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서는 일단은 이것이 다 내용이 들어가 있는 대로 실행되지는 않았다라고 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조 설립의 분위기가 있었고 그 부분의 차원에서 사측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이지 예. 검토만 했던 것이지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삼성이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문건을 작성했다. 뭐 이건 과거에도 한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얘기를 했던 바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 저희가 좀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가 대기 발령됐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물론 노조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었고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그건 회사의 상황이고요.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관련 참고인들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과 다르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항공과 그리고 그 관련 광고 대행사는 그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행사 직원들이 가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언론에 그렇게 알려진 것처럼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건화 자체가 아예 뭐 불가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경찰 수사기관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 뭐 CCTV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다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건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만큼 참고인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그 반대 상황, 그러니까 참고인들이 정말로 유리컵을 그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네. 한다면 그 부분은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건화가 되고 처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식 수사가 이루어지려면 참고인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 전무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메일 작성도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사실은 본인이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어떤 일종의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예. 잘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뭐 회사 직원들의 입장을 좀 보자면 네. 그 이메일에서 굉장히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는 느껴지지 않았다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그 구체적인 문구를 보면 본인이 업무에 너무나도 몰입한 나머지 네. 그렇게 이제 고성을 지르고 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는 예. 것인데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업무에 몰입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일종의 핑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여론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혹시나 모를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대비해서 예.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립니다만 조현민 전무는 대한항공 측에서 대기 발령시켰고 업무에서
배제가 됐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요.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혹시나 이것은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만 조현민 전무 개인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은 본인이 워낙 SNS를 활발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건화가 되든 아니면 마무리되든 간에 본인의 입장을 뭐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 네. 내용은 아무래도 공인으로서 일종의 공인으로서 대중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자세로 죄송하다라는 투로 이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그와 별도로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예. 사실 여부를 아마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노숙인이 마포의 한 요양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사건인데요. 이 흉기 난동을 부린 노숙인이 3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사실은 그 오전 10시 한 24분 정도에 마포에 한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7층에 요양원 사무실에 있는데요. 거기에 60대 이 노숙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쨌든 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이 돼서 예. 한 2시간 50분가량 만에 오후 1시 10분 정도에 검거를 할 수 있었고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조금 했는데요. 그 예. 노숙인이 노숙인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하면서 네. 총리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실제로 국회의원실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검거 당시에 기자들이 왜 이런 일을 벌였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조금은 상식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변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때 예. 당시에 그 요양원 사무직 직원 2명이 있었는데요. 예. 그 7층 내에 또 다른 공간인데 내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이제 흉기를 든 노숙인이 들어오니까 위협을 느껴서 바로 그 내실로 대피를 했고요. 네. 그 장소에서 이제 문을 잠근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에는 이제 검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그 내실 안에 잘 이제 들어가서 대피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다행히도 인명 피해는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겉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네. 이거는 인질극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인질강요가 아니라 감금으로 지금 조사를 할 계획이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인질강요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실제로 이제 인질로 잡고 예. 어떤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흉기를 들고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의 얘기를 하고 뭐 전화도 쓰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질 강요가 아니라 감금. 그러니까 거기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장소 이전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감금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감금죄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입건돼서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내용들 오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